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1년 6개월 전쯤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을 겪었어요. 저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했어서 정말 놀랍기만 했네요.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음에 담아본 적은 있을 거예요. 제가 10억대의 아파트를 갖게 되고 건물주가 되는걸요. 누구나 상상은 해보잖아요. 단지 실현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저에게 그런 꿈 같은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랬냐 하면 복권 당첨도 아니고 사기를 친 건 더더욱 아니에요. 바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아들을 제치고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일이 거의 없으니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 차분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엄마가 싱글맘이었어요. 그때에는 남편 없이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안 돼 돌아가신 아빠를 기억하며 혼자 힘으로 저를 키워내셨어요. 사실 엄마랑 아빠는 양쪽 집안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사셨대요. 아빠가 돌아가시고도 시댁에서는 저희 모녀를 철저히 외면했고 외가에서는 외할아버지가 집안 창피하다며 엄마를 없는 자식 취급해서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외갓집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몰래 저희 찾아와주고 이모랑 외삼촌들도 온 적은 있어요. 저한테 용돈도 주고 귀여워해 주셨지만 엄마와 저 둘이 사는 생활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네요. 그 때문인지 저는 결혼이라는 것하고 남편하고 끝까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남편은 연애할 때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현장에 간다는 핑계로 툭 하면 집을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게 일쑤였어요.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랑 있으면 답답하다나요. 자기는 인간들이 구색 안 맞추고 사는 게 질색이라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결혼도 했다고요. 하지만 늘 누가 옆에 있는 건 너무 귀찮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는 나가서 못 잔다고 했죠. 현석 씨, 어떤 남편이 혼자 있고 싶다고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있고 그래. 어떤 부부가 그러고 살아. 정말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니까. 나는 골프를 쳐도 부부 동반하는 거 싫고 뭐든 혼자 하는 게 좋아. 그래도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납득이 안 가. 그러자 남편은 현장에서 잔다, 출장을 간다, 갖은 핑계를 대며 집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늘 남편을 기다리는 게 일이었죠. 아이들이 태어나고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살 터울로 아들, 딸 이렇게 낳았는데 아이들 예쁜지도 모르겠다면서 한 달이면 20일을 밖에서 지내곤 했어요. 아주 가끔 저하고 골프를 치러 가거나 모임에 갈 때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필요해서였어요. 거래처 사람들이 부부 동반 골프 모임에 참여하라고 한다든지 사업상 필요한 모임이 부부 동반이거나 할 때요. 그 자리에 혹시라도 혼자 온 사람이 있으면 집에 오는 길에 어찌나 헐뜯는지요. 아니, 분명히 부부 동반이라고 했는데 혼자 오는 건 뭐야?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나는 저렇게 구색 맞춰야 하는 거 못하는 인간이 제일 싫어. 당신처럼 구색 맞추려고 결혼한 게 잘했다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사회에서도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본다고. 나이 들어 안 했어 봐. 아무리 요새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늘고 비혼이 많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싫어도 하는 신용을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당신은 행복해? 이게 뭐가 어때서? 왠지 너도 괜찮으니까 사는 거잖아. 아니었으면 애 낳고 계속 이러고 살았겠어? 물론 이혼한다고 해도 내가 가만 안 있었지. 제가 참고 산 건 아이들한테 저와 똑같은 어린 시절을 안겨주기 싫은 게 첫 번째였어요. 한 달에 열흘 정도 집에 붙어있는 아빠지만 그래도 아빠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여장부이면서도 마음이 따뜻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분이셨어요. 남편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 공부한다고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건 이랬어요. 내가 아들 하나만 키워서 딸 가진 재미를 몰랐잖아.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이 다 환하게 불이 켜진 분위기고 참 화사해진 것 같아. 그게 너무 좋아. 우리 아이들도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정말 못 말릴 정도였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에는 직접 오셔서 선물도 많이 주시고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밥까지 사주셨네요. 어머니, 애들은 이런 데 음식 맛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비싼 데 자꾸 오면 버릇 나빠질까 봐 걱정돼요. 어머니 마음은 너무 잘 알겠지만 다음부터는 좀 싼 데에서 해주세요. 네 말도 맞지만 할미 마음 전달할 거 애들도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릴 때 이런 데 한 번쯤 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이런 자리가 자연스럽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행동하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좋은 분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좀 달랐어요. 항상 봐도 좀 무뚝뚝하기도 했고 별다른 일은 안 하시고 가끔 횡 나가셨다가 며칠 후 돌아오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아서 저러나 생각할 때도 많았네요. 시어머니는 유통사업을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돈 버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집안 경제는 오로지 시어머니가 다 이끌고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젊을 때는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셨다는데 원래 돈 버는 일이나 집안 챙기는 거랑은 좀 거리가 머셨다네요. 시어머니가 워낙 음악을 좋아하셔서 시아버지를 쫓아다니다가 결혼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저한테 좀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아이들한테도 화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싫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무관심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 가족보다는 남편 고종사촌 부부한테 더 살갑게 대하셨어요. 우리 미남 조카 왔냐며 아주 반갑게 웃으실 때는 꽤나 섭섭하기도 했죠. 어쩌다 딸아이가 사촌 동서가 마시던 음료수를 엎지른 적이 있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딸한테 야단을 치는 거였어요. 사촌 부부가 아이한테 괜찮다고 달래고 저한테도 미안해할 정도로요. 저는 아이가 파랗게 질려서 떠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짓을 했어요. 시아버지한테 막 대들었죠. 아버님, 너무하시네요. 어린애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갖고 이렇게 호통까지 치세요. 도련님하고 동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아버님이 이러세요?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네가 애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놓고 되레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럼 형규랑 새아가가 괜찮다고 하지 뭐라 그러겠어. 나라도 눈물 쏙 빠지게 혼쭐이라도 내야 애가 어른들한테 이런 실수 안 할 거 아니냐. 네가 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야? 제가 뭐냐고요? 저 이 집 며느리예요. 도련님은 아버님 조카지만 저는 아버님 아들하고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나한테는 조카도 소중하다. 내가 소중하다는데 네가 지금 네가 더 먼저라고 나한테 강요하는 거냐? 그동안 시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서 몰랐는데 저희한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들보다 조카가 소중하다는 건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저는 제 아이가 자기 친할아버지한테 모진 취급을 받는 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싫으면 그냥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애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애가 잘못했는데 애를 야단치지 누굴 야단치냐? 너 지금 나 가르치냐? 그때 외출하셨던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시아버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 그만해. 왜 애들한테 큰 소리를 내고 그래? 조용히 해결해도 될걸. 뭐하러 큰일을 만들어? 그러자 시아버지는 혀를 차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그날 시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된 것 같아 참 황망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솔직히 꽤나 상처받았어요. 한동안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불쑥불쑥 생각이 나서 참 힘들었죠. 그런 중에도 주기적으로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를 살피고 집안일을 하기도 하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하니까 그냥 있다가 가라고 해도 제 눈에 당장 어르신들이 불편해 보이는 게 있으면 말없이 했었죠. 한 번은 갑자기 시댁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혼자 방바닥에 쓰러져 계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시아버지도 도우미 아주머니도 집에 없더라고요. 저는 얼른 119를 부르고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안 받길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문자를 했죠. 병원에서는 시어머니가 급선 간부전이라고 했어요. 중환자실로 옮기기는 했지만 상태가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합병증인 내부종도 아주 안 좋아요.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처음에는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아서 그저 멍했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싶고 주변이 다 이상하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신을 차렸고 갑자기 이렇게 되신 시어머니가 안 돼서 눈물만 났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고 5일이 돼서야 남편은 어슬렁어슬렁 병원에 나타났어요. 골프 친구가 자기랑 골프 내기 치러 해외로 가자고 하며 돈을 다 대줘서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였어요. 내 남편이지만 정말 답이 없고 어찌 보면 참 남편다워서 화낼 마음도 들지 않더군요. 한동안 남편이 말이 없길래 이 인간도 자기 엄마한테 미안하기는 한가 보다 싶었는데 한참 있다가 내뱉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엄마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나? 회사 문제는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알아? 나 회사 경영은 싫은데. 책임지는 거 딱 질색이란 말이야. 그냥 엄마 회사 지분만 먹고 땡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처리는 어떻게 해놨지? 이런 일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유언장 써놓지 않았을까? 당신 아는 거 있어? 그 말에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네가 그 회사에서 단 한 번도 일한 적 없는데 무슨 네 지분이 있냐?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없다. 남편은 시아버지 말에 눈치를 보더니 어디론가 쓱 사라졌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사촌 동서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아주버님이 저랑 우리 그 애한테 전화해서 엄마 회사 지분 어떻게 했는지 아는 거 있냐고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이가 큰어머님 회사 다니잖아요. 옆에서 분명 보고 들은 게 있을 텐데 왜 시침이 뚝 떼고 있냐고. 그래서 그이랑 아주버님이랑 한바탕 했어요. 지금 어머님 한창 힘드실 텐데 이런 말씀이나 하시다니 정말 너무하세요. 형님 혼자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나 봐요. 저는 전화를 끊고 병원 1층에 내려가서 남편을 찾았네요. 보니까 출입구를 지나서 있는 카페에 앉아 또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더는 못 참고 남편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또 누구한테 전화해?
어머니가 당신한테 집은 넘겨놨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누워 계신 어머니 두고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사람 같아. 당신 아들 맞아? 아이고, 효부 났다. 네가 내일에 웬 참견이야. 남이사 뭘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언제는 우리가 서로 하는 일에 신경 썼어? 당신이 옆에 있어야 신경을 쓰지. 한 달이면 20일 넘게 나가 있는 사람 뭘 어떻게 알아줘? 당신은 나한테 관심 없었어도 나는 당신 관심 두고 싶었어. 야, 됐어. 네가 그렇게 싫었으면 나랑 이혼하고 갈라섰으면 되는데 이러고 사는 거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야말로 내가 재산 물려받으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사람들이 다 당신 같은 줄 알아? 진짜 최소한의 인간적인 면도 없구나.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네. 후기시네. 너도 우리 엄마 재산 규모 알잖아. 지금 집 말고도 아파트가 대형 평수로 2채. 그것도 분당 동탄 위치 선정 기막히지 않냐? 거기다 서울 안에 건물도 3채야. 그거 내가 받으면 나랑 이혼해서 위자료 받으려는 거잖아. 너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집에서 키우던 개도 너 같지는 않겠다. 최악이다, 최악. 뭐라고? 너라고? 나한테 너라고 했어? 너 말 다 했어? 소리를 버럭 지르던 남편은 사람들이 쳐다보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잠시 시어머니 내부종이 가라앉고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여전히 말은 못하셨지만 사람은 알아보는지 저를 보고는 눈을 깜빡이시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며느리요.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는 알겠다는 뜻으로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을 극적거리시고는 손을 힘없이 잡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한가닥 희망을 갖게 됐죠. 그렇게 이틀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저와 시아버지 그리고 사촌 부부를 불러 이러더라고요. 내가 혹시나 해서 집에 가서 엄마 서재를 뒤져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 라며 서류를 내놓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꺼내서 보니까 어머니 회사 지분은 물론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시아버지한테 준다고 한 것 외에는 전부 남편한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사업하실 때 쓰는 도장까지 찍혀 있었고 변호사 공증도 되어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저도 그리고 사촌 동생 부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윽고 시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키울 때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더니 다 물려주고 갈 모양이네. 남편은 이거 보란 듯이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갖고 어디론가 갔어요. 시어머니는 눈도 깜빡거리시고 고개도 끄덕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했던 손주들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료진의 허락을 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민재랑 수아 할머니한테 가봐. 할머니 얼른 나으세요 하고 인사드려. 그러자 초등학생 아들하고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작은 손으로 시어머니 손을 잡고는 할머니 빨리 나으시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눈가가 촉촉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나간 후에 시어머니는 힘없이 제 손을 잡고 저를 보셨어요.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나올 기운이 없으셨죠. 어머니 쉬세요. 지금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저 푹 쉬세요. 그래야 나아요. 다 낫고 나면 그때 저한테 얘기 많이 해주세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왔어요. 애들은 친정엄마가 봐주고 계셨어요.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놓고 저도 옷만 갈아입은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집에 온 거 다 안다며 자기 먼저 만나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부른 곳은 개인실이 있는 일식 식당이었어요.
남편은 먼저 회를 잔뜩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은 저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 살고 각자 갈 길 가자. 내가 너한테 그동안 너 싫다는 사인을 줬으면 네가 알아서 떨어져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나한테 청혼은 왜 하고 나 좋다는 말은 왜 했었어?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남들 하는 건 다 해야지. 뭐 이제 엄마 것도 다 물려받겠다. 내가 어디 나가서 사람들 비 맞출 필요도 없고 살랑거리며 골프 가방 들어주고 비굴하게 여행 비용 받아서 같이 다니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너는 어쩌냐? 너도 뭐 하나 받아 먹으려고 이날까지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그러게 이 인간이 마음볼을 곱게 먹어야 되는 거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그리고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어. 오늘은 눈 뜨고 나랑 애들도 알아보셨어. 그랬거나 말았거나 내가 재산 받는다는 건 변함없어. 나 네가 질척거리면 가만 안 있는다. 병원도 못 오게 접근 금지시킬 거고 집에서도 강제 퇴거 명령 신청할 거야. 그냥 네가 순순히 나가라. 네 엄마랑도 좀 가. 니네 식구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내가 쉴 데가 없다. 어? 니네 식구? 민재랑 수아가 너한테는 가족이 아니야? 애들은 애들 인생이고 내가 걔들한테 발목 잡힐 수는 없잖아. 남편은 아주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붙였어요. 저더러 이혼 소송하면 소송 비용은 감당되겠냐고 하고 엄마도 아픈데 진흙탕 싸움 할 거냐며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바탕 붙고 싶었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참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혼 안 하는 거에 집착하지 말자. 좋은 가정 꾸리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이지 해탈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게 모든 게 다 손에서 놓아지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제 표정이 안 좋았는지 엄마가 자꾸 무슨 일이 있었냐고 꼬치꼬치 물었어요. 김서방이 뭐라고 했길래 이래? 어? 엄마한테 말해봐.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껏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고 시어머니 유산이 지금 시어머니 집 하나를 빼고는 전부 남편한테 가게 됐고 남편은 저한테 그만 살자고 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엄마는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런데 부엌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던 아들하고 딸이 이러는 거였어요. 엄마, 우리 아빠 없어도 돼. 어차피 아빠 집에도 잘 안 오잖아. 나도 아빠 무서워. 딸이 이렇게 말하자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는 엄마랑 할머니만 있으면 돼. 아빠 싫어. 아빠는 나 싫어해. 어린 아이들이 지 아빠의 무관심과 냉대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럴까 싶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도 마음고생 그만하고 편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내 결혼 생활이 평탄하고 우리가 보통 가정 같았으면 네가 이렇게 완전한 가정에 집착하지도 않았을 텐데 엄마 죄가 크다. 그런 말 하지 마. 다 각자 당시에 최선의 일을 한 것뿐이잖아. 저는 남편에게 뜻대로 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마음 한 번을 정하고 나니 얼굴 보기도 싫고 최대한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며칠 후 저희는 짐을 다 챙겨서 엄마 집으로 옮겼어요. 남편은 우편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고 저는 거기에 도장을 찍었네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사촌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빈소에 오셔요. 아니 꼭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신 거야? 이를 어째? 괜찮아지실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왜 꼭 가야 되는데? 전화로 말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오세요. 그러면 저랑 남편이랑 다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아이들하고 친정 엄마까지 전부 데리고 시어머니 빈소에 갔어요. 남편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를 않고 사촌 동생 부부가 빈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서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임종 못 지켜서 죄송해요. 저 결국 이혼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머니 안 계셨으면 저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저는 이 결혼을 어머니 만나려고 했나 봐요. 어머니를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거기서는 이제 아프지 마시고 늘 행복하세요. 속으로 저는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나자 사촌 동생 부부는 제 손목을 잡고 어디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깔끔한 중년의 신사분이 나이 지긋한 신사분과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사촌 동서가 그분들께 저를 인사시켰어요. 여기 저희 형님 왔어요. 아, 네. 이런 거 장례 절차 다 끝내고 말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오늘 조문을 왔더니 저희도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서 말이죠. 그게 뭔데요? 사촌 서방님이 설명을 했어요. 형수님,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이 큰어머니 회사 이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쪽 분은 변호사님이고요. 이사님 입회하에 변호사님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대요. 변호사라고 소개받은 분이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재산을 90%는 받았다며 빈소에 어깨 힘주고 서서 자기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걸 보고 바로 어머니 육성이 담겨있는 녹음을 재생했다고 하네요. 거기에는 분당의 10억대 아파트하고 송파구에 있는 제일 큰 건물을 저한테 주신다는 내용과 동탄의 아파트와 성북구 건물은 사촌 동생한테, 그리고 어머니 사시던 집하고 그 근처에 있는 건물을 시아버지를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밝혀지자 남편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자리에 누워 말도 안 된다며 발버둥을 쳤다네요. 급기야는 조문 오신 분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깽판을 치려고 해서 장례식장 경비원들한테 잡혀서 끌려 나갔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난리를 쳤다는 것도 황당하고 놀라웠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재산을 물려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는 그 사람하고 이혼했는데...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꼭 며느님한테 물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저를 따뜻하게 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두 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어안이 벙벙해서 앉아있는데 사촌 동생 부부가 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형수님, 현석이 형이 큰어머니랑 큰아버지 자식이 아니래요. 고모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아이 낳고 돌아가시고 고모분은 말없이 한국을 떠나서 자식이 없었던 큰 집에서 키웠대요. 저도 아까 엄마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그렇게 참 어지간들 하세요.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꽁꽁 숨기고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큰어머니가 워낙 형을 예뻐해서 다 갖춰서 키웠는데 고등학교 때 질 안 좋은 친구들 사귀더니 결국 저렇게 됐다네요. 놀라운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례식을 마친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 유언대로 재산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사촌 동생 부부는 남편을 경찰에 고소해버렸어요. 따끔하게 혼 좀 나봐야 한다고요. 사문서 위조죄가 꽤 심각해서 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와도 마음을 터놓게 됐어요.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현석이를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서 말이야.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집사람한테 함부로 구는지. 그러다 보니 너하고 민재, 수아까지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게 됐다. 아버님 심정 이해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나를 협박해서 이혼 도장을 받아냈다고요. 남편은 소장을 봤더니 그제야 저를 찾아왔어요. 야, 미쳤어? 네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해? 안 그래도 지금 돌겠는데 너까지 보태냐? 자업자득 아니겠어? 다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잖아. 그리고 사문서 위조는 위조고 내일은 내일이야. 이미 도장 찍었으면 그걸로 끝났고 지난 거지. 왜 물고 늘어져? 너 돈 생겼잖아. 건물 생기고 아파트 생겼는데 나한테 뭐 더 얻어내고 싶냐? 너도 사정 다 알잖아. 엄마 회사 지분은 임원들한테 다 넘어갔다는 거. 그런데도 나한테 소송을 하고 싶어? 해야겠어. 내가 너한테 무시당하고 산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해야겠어. 이제라도 보상 받고 싶어. 네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듣게 해줄게. 네가 여태껏 한 짓으로 네가 다 돌려받을 거야. 나 그거 똑똑히 보고 말 거야. 그러니까 각오해. 그러자 남편은 입을 딱 다물고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나 이 사문서 위조 좀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라. 네가 형규랑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줘. 내가 전과 생기면 좋겠냐? 애들 아빠가 전과자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애들도 너 차라리 유치장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네가 애들을 한번 안아주길 해봤니? 웃으며 인사를 해줘봤니? 애들도 알 건 다 알아. 그러니까 애들까지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 내가 앞으로는 잘할게. 정말이야. 한 번만 도와줘. 애들한테도 잘할게. 내가 팥으로 매주 쓴다는 말을 믿지. 네 말을 믿겠니? 너한테 당한 세월이 얼만데. 지 엄마 유언장까지 유지하는 놈. 그걸 들키고도 적반하장인 너 같은 놈을 믿으라고? 너 나 우습게 봤어. 각오하고 기다려. 그러자 남편은 툭하면 전화로 저한테 잘 생각하라며 협박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친정집 앞에 숨어있다가 저를 잡아서 자기 재산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 모습을 친정 엄마가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죠. 아이들 학교랑 유치원까지 찾아가서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는 걸 애들이 발버둥 치고 안 간다고 울고 난리쳐서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야, 네가 진짜 미쳤지? 지 새끼들을 미끼로 이용하려고 해? 네가 인간 말종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 죗값 다 받게 만들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나 위조죄 취하하게 하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 재산 왜 다 네가 갖냐?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 원래 내 거라고 내 거. 그러니까 나한테 절반이라도 내놔. 안 그러면 너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테니까 알아서 해. 한 번은 남편이 저 마트에 장 보는 데까지 따라와서 저를 끌고 가려고 소란을 피웠어요. 그걸 본 사촌 동서가 얼른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도 오고 마트 경비가 오고 진짜 시끌벅적했었어요. 남편한테 분명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래서 유치장도 끌려갔죠. 저는 그 후 남편의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했어요. 남편은 사문서 위조도 실형을 받았고 저와의 소송에서도 져서 저한테 꽤 많은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어요. 결국은 시어머니가 대학 졸업했을 때 줬다는 적금들은 전부 깨서 벌금도 내고 저한테 돈도 줘야 했죠. 그리고 구치소도 가게 됐어요. 벌금뿐 아니라 8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해야 했죠. 그 일들이 마무리된 게 얼마 전이에요.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는 날 시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어요. 네가 현석이하고 이혼을 했더라도 우리 집 유일한 며느리는 너뿐이다. 먼저 간 집사람이 인정한 건 너잖니. 내 마음이 옹졸했던 걸 용서해다오. 저번에도 저한테 사과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아버님. 나도 현석이가 늘 미웠던 건 아니야. 어릴 적 생각하면 흐뭇하고 좋을 때도 있었어. 내 재산은 전부 민재와 수아에게 줄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저와 시아버지는 10여 년 만에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죠. 이렇게 나를 받아줘서 고맙구나. 민재 엄마야, 나랑 긴 시간 얘기해 줄 줄은 몰랐다. 아버님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말하고 서로의 속사정 알고 나니 후련하다. 마음도 가볍고 이제 네 시어머니 만나도 내가 혼은 안 나지 싶다.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분당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남편 없이 사는데 아이들은 전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길을 펴고 까르르 웃고 목청껏 떠드는데 그간 아이들이 지 아빠 눈치를 얼마나 봤던 건가 싶어 마음이 다 아프더군요. 남편하고 이혼도 했고 그 남편이 또 시부모님 친자식도 아니었지만 저는 시아버지한테 마지막까지 며느리로서 의리를 지키려고 해요.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것도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저희 엄마 시대랑 지금은 또 다르니까요. 물론 힘든 일도 당연히 있지만 제가 각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앞으로 씩씩하게 살며 시아버지도 잘 돌봐드리고 아이들도 잘 키우려고 해요. 제 인생 파란만장했죠? 그런데 제가 교훈을 얻은 게 있는데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살면 어디선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